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칼빈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 등을 강의하고 있는 최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근무하면서 현재 전주대의 이수경 선생님과 또 계명대에 계시는 김진숙 선생님 등과 함께 개발한 약물남용 청소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약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실제에 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약물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하여 공부하시기 이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강좌를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상담 이론과 기법 과목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약물에 관한 기초 과목을 먼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전화 원격 연수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는 김유광 박사님의 약물 예방에 관한 교육, 그리고 장진경 박사님의 약물 및 알코올 남용 강좌를 녹화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집단 상담과 진로 상담, 그리고 가족 상담 등도 함께 공부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약물 집단 상담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21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상담학의 흐름은 긍정 심리학, 포지티브 사이콜로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담자의 문제나 고민, 그리고 약점 중심에 접근해서 이제는 상담학이 내담자의 가능성과 자원, 그리고 강점 중심의 접근으로 그 상담의 초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약물 상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약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약물 사용에 취약한 성격 또는 발달사 또는 생활 기술 이런 측면 등을, 즉 내담자의 문제와 약점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역시 이런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약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좀 더 약물 사용자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여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해내는 과정은 집단이 좀 더 비구조적으로 진행될 때라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이 강의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린 후에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로그램의 목적을 보시면, 예, 마우스를 아래로 이렇게 좀 내려보시면 보이시지요? 예. 실제로 약물 사용이 자신에게 습관화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약물을 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작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 아래의 세부 목표를 제가 7가지로 나열하였습니다. 보이시지요? 예, 목표 1은 자신의 성격 특성 중 약물을 사용하게 만들었던 것을 이해한다. 목표 2는 친구 관계에서 약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약물 없는 친구 관계를 계획한다. 목표 3은 놀이 영역에서 약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약물 없이 노는 방법을 익힌다. 목표 4는 공부나 일에 미치는 약물의 역할을 바로 이해하고 진로 탐색을 통해 미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을 가진다. 목표 5는 가족 관계에서 약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약물 없는 가족 관계를 예상한다. 목표 6은 약물의 생리작용에 관하여 이해한다. 목표 7은 약물 충동이 일어날 때의 대처법을 익힌다. 크게 보면 이렇게 7가지 내용이 약물 집단 상담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살펴보시면 약물 중독뿐만이 아니라 최근 그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PC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 또는 경마 중독, 인신매매, 성매매 이런 우리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 프로그램의 원리가
중요한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C 중독과 도박, 경마와 같은 것들은 놀이 중독의 성격을 가진 것이고요. 성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분야들은 섹스 중독 또는 우리가 관계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마우스를 아래로 한번 내려보세요. 3번에 프로그램 일정표가 보이실 겁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6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일 프로그램으로 아침 10시 반에서 저녁 5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간략하게 각 프로그램들을 개관해 보시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각 프로그램마다 교육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다른 글씨체로 넣어놨습니다. 제가 빠르고 간략하게 각 내용을 소개해 드릴 때에 저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제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고 표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제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상황과 또 여러 실정에 맞추어서 각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반부 30분 동안은 약물 사용자의 성격과 약물 사용 정도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친구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 30분에서 이들의 놀이, 진로, 가족 등에 관한 내용을 각 10분씩, 각 영역당 제가 10분씩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 선생님들은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집중하시면서 저랑 함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를 아래로 또 내려보세요. 거기 보시면 첫째 날 프로그램부터 소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의 구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날마다 들어있는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차를 마시며, 차를 마시며라는 부분은 상담에서 흔히 얘기하는 관계를 맺는 단계입니다. 구성원들이 심리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둘러앉아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라는 부분은요. 각자의 소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약물 집단은요. 각자가 사용한 약물을 함께 소개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신 지 30년 되는 누구입니다. 또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본드를 한 지 2년째 되는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용한 약물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다 보면 자기가 약물 사용자라는 것을 이렇게 노출하는 데 대한 저항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이미 서로가 다 그것을 그 사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래 약물 중독 선별 검사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전체는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김경빈 박사님께서 1996년도에 제작한 것입니다. 소개가 끝난 후에 각 약물 사용자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약물 중독이 되어 있는지 자신의 약물 사용 정도에 대한 평가를 보통 하도록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번부터 12번까지의 항목을 각자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저의 경우는 비밀리에 제가 따로 채점을 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쉬는 시간에 제가 따로 채점을 해서 결과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12가지 문항, 12가지 문항 가운데 전체에 그렇다라고 체크가 된 개수가 0개에서 3개면 보통 약물 남용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개수가 4개에서 6개가 되면 약한 약물 중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개수가 7개에서 10개에 해당이 되면 심한 약물 중독이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11개에서 12개의 체크가 되신 분들은 아주 심한 약물 중독이라고 저희가 평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된 개수에 따라 진단의 기준을 말씀드려 주시면 각자가 자기의 중독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되셨지요? 그러면 두 번째 약물과 나라는 곳으로 마우스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약물과 나. 먼저 1. 약물 중독 청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보통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약물 중독이 됐던 3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 사례를 갖고 계시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약물 사용자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요,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이들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부분의 목표는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 측면, 심리적 측면, 학습 측면, 또 가족의 측면, 사고 체계 이런 특징들을 자신이 이해하고 어떤 부분이 약물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라고 해서 9가지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중 진단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성격 이상 또는 성격 장애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성격이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이다. 2번은 성격이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다. 3번은 우울증에 시달린다. 4번은 어릴 때부터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요즘 진단 체계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6번째는 지능이 모자란다. 7번째는 공부를 잘 못한다. 8번째, 가족 중에 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거는 아코아라고 해서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알코올 중독자 가정 내의 성인 아이들로 이 사람들이 자랐을 가능성을 또 생각해 주는 항목입니다. 9번째는 약물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한다. 이거는 그 앨리스의 개념으로 보면 약물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약물을 하면 자기의 고통이 덜어질 것이라든가, 약물을 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든가,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또 약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정서 중심적인 대처 양식을 보이는 사람들이요, 문제 중심적인 대처 양식을 보이는 사람들보다 약물을 사용하기 쉽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당황하거나 슬퍼하거나 너무 좌절해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자기의 정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약물에 취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것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들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는 어떤 측면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물의 생리작용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뒤에 마우스를 내려보세요. 내리시면 담배, 그리고 술, 흡입제의 생리작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과거의 약물 예방 교육은 이러한 약물의 생리작용을 단순히 전달해주는 정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이렇게 된다,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된다, 흡입제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위협적인 방식의 교육이 주종을 이루었는데요. 약물 사용자를
저희들이 다루는 집단에서 약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방 전략과 개입 전략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방 전략에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아직 아이들이 약물에 대한 피해를 직접 경험해 보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우려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더라도 까짓거 뭐 담배 피고 몇 년 일찍 죽으면 되지, 뭐 술 마시고 조금 뭐 엉망으로 살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 교육 측면에서의 어떤 정보 제공의 효율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물 개입 프로그램으로 본다 그러면 이들이 이미 약물의 위해에 대해서, 약물이 자기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증상이 어떤 물질 때문에 온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정말 그 개입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담배와 술과 흡입제의 생리작용을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하셔서 아주 생생하게, 정말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개발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제가 올려놓은 그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전반부 30분의 마지막 주제인 약물 남용자들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제목으로는 여러분 둘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 약물과 친구. 1번 나의 친구들. 요즘은 최근에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이론이 많은 상담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즈너라는 학자는요, 약물 중독을 대상관계의 측면에서 설명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즈너는 위니컷의 개념을 빌어와서 위니컷의 그 홀딩 인바이러먼트라는 개념 아시죠? 안정된 환경 또는 보듬는 환경. 이 개념을 약물 중독을 설명하는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는 1차적인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부모님에 의해서 제공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약물을 하는 사람들은 그 1차적인 안정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돌봄과 푸근한 보살핌과 안정된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사춘기를 맞으면서 이 사람들이 대하게 되는 그 다음 두 번째 집단이 또래입니다. 즉 자신들의 친구 집단이란 말이죠. 마이즈너는 그 친구 집단을 2차적 안정된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 집단으로부터 제공되는 안정된 홀딩하는 environment, 친구가 나에게 주는 안정감, 친구가 내 삶에 있어서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은 1차적 안정된 환경을 박탈당한 사람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중요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즈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따라서 약물 사용자들의 친구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잘 접근해서 다루어 주는 것이 약물 사용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씩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의 친구들 부분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먼저 기존의 내 친구 집단에 대해서 각 구성원들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한 세 번째 줄 좀 보시면요. 약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 속에서 자신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아쉬움이나 걱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만나봤던 약물 사용자들은 약물 사용자 친구들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물을 사용을 같이 했던 친구들은 자신들을 품어줬던 대안적인 부모라는 생각을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참 한편으로 기대일 수 있고 가깝게 느끼는 친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은 약물 때문에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요. 그놈만 안 만났어도 아니면 그 새끼만 안 만났어도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자신의 친구 세계에 대해서 상담자가 조심스럽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기존의 친구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친구 세계를 들어가서 보세요. 저는 그 청소년 내담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요. 비디오를 먼저 한 편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날라리,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 약물하는 아이들이겠죠. 이런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그 범생이, 모범생 그룹의 친구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친해지게 되는가, 둘이 어떻게 한 친구 집단으로 편입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 자료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KBS 사랑 뭐라고 하는, 그러니까 KBS 옛날에 그 청춘 드라마였죠. 그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청소년 드라마 중에서 한 편을 뽑아서 제가 녹화를 해서 보여줬었는데요. 이것도 선생님들이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학교2, KBS의 학교2라든가 아니면 EBS에서 하는 사춘기에 뭐라고 하는, 제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EBS에서 하는 그 청소년 드라마들이 있죠.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친구 집단에 대하여 다룬 그 드라마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드라마를 여러분 녹화하셨다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내담자들에게 제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디오를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디오를 보고 나서 소감문을 같이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날라리가 범생이에게 접근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을까? 예, 모범생 집단에 가고자 했던 그 날라리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에 범생이의 어떤 면이 이 날라리의 마음을 끌었을까? 또 둘이 만약에 정말 좋은 친구 관계가 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예상되는가? 이런 식으로 드라마 속의 내용이요. 그 약물 사용자 자신의 친구 집단을 다시 그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자극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친구 세계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없는 친구 세계 부분은요. 이제는 실제로 약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친구 집단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친구에 대한 오해들과 친구를 떠날 수 없는 이유들. 마우스를 아래로 클릭해 보세요. 내용들이 보이시죠? 예, 거기에서 친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오해들과 친구를 떠날 수 없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청소년 집단을 다뤘기 때문에 이성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놨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일이 하나씩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선생님들 그냥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우스를 아래로 더 내려보시면 약물 거절법이 나옵니다. 먼저 약물하는 집단 내에서 친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약물을 하자고 제안하는 아이들에게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say no라고 가르치죠. 아니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여기 요구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약물 거절법의 1번을 보세요. yes와 no는 분명히 밝힌다. 예, 처음부터 좋다, 싫다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간단히 한다. 대답을 질질 끌면서 오래 하다 보면 말의 꼬투리를 잡힙니다. 그리고 그 잡힌 꼬투리가 화근이 되어서 결국은 약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약물을 하자고 제안한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창피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 자존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내가 제안한 것을 저쪽이 나를 그 창피를 주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존심에 타격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약물을 같이 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요. 거절하는 이유를 외부로 돌리지 말고 내 욕구와 권리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단호히 말하면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핑계를 자꾸 대다 보면 그 핑계는 친구들이 제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핑계가 적당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내 욕구에 또 내 권리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미안하다는 말은요. 꼭 그렇게 느낄 때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미안해. 너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난 못하겠어. 미안해.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요. 또 약물을 하자고 권하는 쪽에서도 조금만 더 하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그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은 꼭 그렇게 느낄 때만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상대가 나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자신이 원하는 때에 대화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정말 약물을 할 것만 같다. 할 때는 적당하게 그 선에서 대화를 맞춰줘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 목소리가 커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감정이 실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냉철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말하던 톤과 그 완전히 바꾸어서 난 정말 약물을 안 할래.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권하는 사람 입장에서 와, 얘 의지가 정말 단호한가 보다. 라는 것을 또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약물 대신에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안. 약물하지 말고 운동을 같이 가자든가 아니면 약물하지 말고 어디를 놀러 가자든가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약물 거절법을 선생님들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 집단에서 나와서 다른 친구 집단으로 옮겨갈 때 거기서 예상되는 어려운 점들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사귀고 싶은 친구를 먼저 정합니다. 찍습니다. 두 번째는 그 친구와 사귀고 싶은 이유를 한번 스스로 분명히 해봅니다. 나는 저 친구가 반듯해서 좋아. 저 친구가 공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저 친구가 의리가 있어서 좋아. 하여튼 분명히 친해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친구와 먼저 비슷해지려고 노력을 해봐라. 너가 어떻게 하면 그 친구랑 비슷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겠는가를 노력을 해봐라. 네 번째는 조그만 관심이라도 먼저 표현해봐라. 조그맣게 쪽지를 써준다거나 아니면 작은 선물을 한다거나 관심을 먼저 표현해봐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관심과 함께 내가 너와 가까이 지내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물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정말 그 친구랑 가까워지고자 하면 내가 이런 면이 참 좋다. 나랑 좀 사귀자. 이런 제안을 또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원하는 것. 친구는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친구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원하는 걸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같이 생각해 보면 또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남아있는 놀이나 진로, 가족에 대해서는 잠시 쉬신 다음에 다음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어요.